네, 안녕하세요. 20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보험 사업이랑 그다음에 보험 회사에 대해서 주식회사, 상호회사, 그리고 외국계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모집에 대해서도 조금 나가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보험 사업에 대해서 먼저 바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험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칭이겠죠. 이름이 있어야지 바로 시작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은 보험의 종류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현대해상이나 뭐 아니면 뭐 대한화재 뭐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이다 아니면 손해보험이다 이런 거를 표시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무슨 뭐 KB 손해보험이다. KB 생명보험이다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의 상호를 딱딱 표시해서 어떤 걸 주종목으로 하는 보험회사다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KB 생명이랑 KB 손해보험이랑 저희는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손해보험회사랑 생명보험회사 각각 두 개의 회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굳이 상호의 명칭이나 주로 영위하는 보험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외국 회사에 외국에 자기 보험회사의 이름이 있으니까 굳이 뭐 명칭이나 상호 같은 것에 보험 종류를 표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네. 그다음에 보험업 겸영의 제한이에요. 보험업을 하는데 뭐 함부로 아무런 다른 업종과 겹쳐서 하면은 보험업에 좀 차질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을 하는데 두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겸영이랑 겸영 업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겸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사업과 보험 사업을 함께 영업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손해보험에서 뭐 자동차 보험, 그리고 재산보험에서 상해보험 이런 걸 같이 하는 경우를 보험 사업과 보험 사업이 합계 했을 때 겸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겸업 업무라고 해서 그냥 줄여서 겸영 업무거든요. 겸영 업무. 겸업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보험 사업과 타사업. 예를 들어서 보험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돈을 보내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업과 뭐 겹쳐야 부수적인 업무를 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험 사업뿐만 아니라 타사업 같이 하는 경우에는 겸영 업무 줄여서 겸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먼저 볼 거는 겸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지난주에 배우셨듯이 겸영은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보험업의 겸영은. 그런데 이제 겸영에서도 할 수 있는 예외를 두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무엇이냐면 일단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있겠죠. 회사 그리고 재산보험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손해보험 회사 전 종목을 허가받은 자는 첫 번째로 재산보험 전부 종목 허가를 받았었죠. 상해, 간병, 질병. 그 다음에 생명보험도 전체 전 종목 허가를 받은 자는 재산보험을 영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전체 종목을 영위했다면 재산보험도 영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보험을 했으면 손해보험을 허가받았으면 이거에 대한 재보험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죠. 생명보험도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재보험을 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전체를 허가를 받은 자들은 재산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걸로 영위를 하니까 재산보험에 대한 재보험도 재산보험에 대한 재보험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나와 있는 게 연금저축보험도
겸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보험이 아니라 계약이에요. 연금저축은 보험이 아니라 계약이고요. 그리고 퇴직보험도, 계약도 이렇게 일단 처음에 4가지가 같이 겸용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요. 인보험의 재보험도 마지막으로 인보험의 재보험도 겸용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뭐냐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보험 자체가 손해보험의 한 종목이잖아요. 인보험의 재보험 자체도 재보험으로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에서 인보험 겸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생명보험회사는 인보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포함한 인보험의 재보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3보험, 그리고 제3보험에 대한 재보험, 그리고 인보험에 대한 재보험, 그리고 연금저축 계약과 퇴직보험 계약은 손해보험회사 전 종목을 하고 생명보험회사 전 종목을 하는 회사에서는 겸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마 적으시면 나중에 글 보시면서 보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사진을 찍으시던가 같이 필기 책에다가 해놓으면 나중에 보시기가 편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책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손해보험 전 종목을 허가받은 회사나 생명보험 전 종목을 허가받은 회사는 별도의 허가 없이 제3보험을 영위할 수가 있다. 다만 일부만 하는 회사는 영위할 수 없죠.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그리고 연금저축계약, 퇴직보험 계약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겸용할 수 있다. 생명보험, 이게 인보험을 말씀드리는 거였죠. 질병사망은 생명보험회사는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하나 손해보험회사는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이고 보험 금액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내이고 그리고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일 것을 조건으로 질병사망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망이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사망이 있고, 일반 사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에 관계없이 뭐 상해든 아니면 질병으로 사망하든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이고, 그다음에 상해 사망. 이거는 상해로 사망했을 때 보험을 주겠죠. 그래서 상해 같은 경우에 제3보험에서 같이 영위가 되니까 이거는 상해했을 때 사망금을 주는 거. 그래서 일반 사망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상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제3보험에서도, 그리고 상해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도 사망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병 사망이 있습니다. 원래는 질병 사망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거랑 의료실비, 손해보험회사에서 파는, 그리고 이거는 생명보험회사. 근데 둘이 이제 소위 쇼부를 봤다고 해야겠죠. 질병 사망 우리가 판매하게 해줄게. 너네한테 대신 너네도 우리 의료실비 판매하게 해줘. 이렇게 해서 같이 서로 이렇게 교차 판매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은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 사망 같은 경우에도 손해보험회사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죠. 근데 단 여기서 말했듯이 제한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만기가 80세. 그러니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에서 판매가 안 되겠죠. 만기가 80세여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 금액이 한도가 2억 이하일 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기 시 지급받는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손해보험회사도 질병 사망을 판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2년 전에 2차 시험에 제3보험 시험에 출제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시험에도 보험업법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항상 가, 나다에서 보험 만기는 가, 몇 세 이하일 것, 뭐 나, 2억 원 내일 것, 뭐보다 클 것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1번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는 동그라미를 항상 쳐요. 객관식 시험에. 그러면은 나중에 조금 실수하는 게 적으시니까 객관식 풀 때 조금 그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실수하시는 게 좀 적으실 거예요. 네. 상해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3보험이니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전체의 허가를 받았으면은 판매 가능하겠죠. 그리고 손해보험의 재보험.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둘 다 겸용이 가능해요. 근데 손해보험의 재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인보험의 재보험 겸용 가능하고요. 간병보험 제3보험이니까 겸용 가능하겠죠. 문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보험업 겸용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질병보험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퇴직보험 계약을 겸용할 수 없다. 그렇죠. 한 가지 질병보험, 그러니까 제3보험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질병보험만을 영위한다면 퇴직보험 계약을 겸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연금저축 계약을 겸용할 수 없다. 1번이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겸용할 수 없겠죠. 3번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자동차 보험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겸용할 수 없다.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자동차 보험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겸용할 수 없다. 네, 손해보험 전체를 영위하는 보험만 겸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3번도 겸용할 수 없는 게 맞겠죠. 4번 생명보험업을 전부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질병보험의 재보험을 겸용할 수 없다. 4번이 틀렸죠. 겸용할 수 있다로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병보험이 제3보험이니까요. 생명보험 전체를 영위하면 제3보험도 가능하고 제3보험에 대한 재보험도 겸용이 가능합니다. 문제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험업 겸용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손해보험사가 아니라 업으로 바꿀게요. 네, 손해보험업 전부를 허가받은 자는 퇴직보험 계약 겸용할 수 있죠. 네 번째, 생명보험사는 일체의 재보험을 겸용할 수 있다. 일체는 전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의 재보험을 겸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체 지우고 손해보험의 재보험은 겸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같이 써놓으시면 나중에 반복 학습하실 때 좋으시겠죠. 자동차 보험만을 영위하는 보험사도 연금저축보험 겸용할 수 있다. 없죠? 왜냐하면 한 가지만 하니까 전부가 아니라. 손해보험사는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경우에도 사망보험을 겸용할 수 없다.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을 겸용할 수 있겠죠. 이 경우죠. 만기 80세 보험 한도 2억, 만기약금보다 납입보험료 작을 때 이런 특약을 한다면 사망보험, 질병사망보험 겸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 4번 매년 한 개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여죠. 3번, 4번 중에 고르고요. 보험 금액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내. 그래서 여기서 답이 3번으로 걸러지는데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순보험료가 아니라 납입보험료 합계액 범위 내일 것. 이런 거 문제 보기 나온 거 같이 많이 보시면은 나중에 문제에서 뭐 틀린 거 골라라 할 때 순보험료 합계액 이런 거 체크 바로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겸용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겸용 업무 같은 거는 이제 보험업과 보험업을 사업을 겸용하는 게 아니라 보험업과 타사업,
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에서 허용됐냐, 그리고 금융위에 인가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은 부수 업무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저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된 업무는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큰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한 명이 다 이렇게 그 땅 주인이 쪼개서 팔면 땅 주인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아서 큰 땅을 투자자가 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자가 그 처음 투자한 사람이 여러 모은 투자자들한테 돈을 쪼개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그 땅을 현금화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같은 거는 법 자체에서 허용이 된 업무예요. 그러니까 해당 법에서 보험회사가 이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하여라 라고 관련 법 자체에서 허용된 업무고요. 그 다음에 전자자금 이체 업무도 필요하겠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이체하고 이럴 때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자자금 이체 업무랑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는 법에서 허용됐기 때문에 굳이 금융위에 인가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된 거는 금융위의 인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같이 옆에 써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 관련 법령에서 금융위에 인가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이거 퇴직 뭘로 돼 있었죠 원래? 근데 퇴직연금 사업으로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금융위에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지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일단 처음에는 신탁,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환 업무,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세 개를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투자 관련으로 묶어서 외우시면은 이거 사실 다 외울 순 없잖아요. 조금 쉽게 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사업, 신탁업, 외국환 업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다 투자자문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업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쉽게 외우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보험업의 부수 업무. 보험업을 할 때 또 보험과 관련된 사항 말고 금융 관련된 사항 말고 또 부수적으로 뭐 상담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험 관리를 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수 업무가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수 업무 이렇게 겸용은 세 가지 업무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을 위해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법에서 허용되거나 관련 법령에서 인가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부수 업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겸용 가능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는 세 종류 다 필요해요. 그래서 겸용 업무는 모두 시작하기 7일 전입니다. 7일 후가 아니라 7일 전에 금융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 셋 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신고도 하고 인터넷에 공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경영경제성, 경영건전성, 보험계약자의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이나 제한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왜 다에만 시정 또는 제한 명령을 하느냐?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허용이 됐고 여기는 또 금융위 자체가 인가를 하고 등록을 했으니까 얘네는 건드릴 수가 없겠죠. 금융위 자체가. 근데 부수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보험업에 관한 업무이고 그리고 금융위원회 신고는 뭐 다 하는 거지만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이미 허락을 받고 뭐 법령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굳이 얘네까지는 제한 시정을 하지 않지만
보험업의 부수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제한을 하고 시정을 한다는 거까지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분 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겸업 업무 및 부수 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보험회사 수입료의 1000분의 1 또는 10억 쪽 많은 금액입니다.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구분 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업이 이렇게 있고 뭐 부수 업무들이 이렇게 있겠죠. 예를 들어 A, B, C, D 사업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얘가 만약에 뭐 8억, 5억, 1억, 13억이다. 그리고 얘를 지금 1000분의 1이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1000억이라고 쉽게 이건 일단 생각 안 할게요. 이렇게 이 사업들이 있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이 사업들이 각각 10억이 넘으면 구분 계리를 해야 된다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전체 합해서 10억을 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각 사업마다 10억을 넘거나 아니면 1000분의 1 중에 많은 금액이 되면은 이제 얘네들은 구분 계리한다.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포함돼서 같이 계리를 하겠죠. 네. 여기서 이제 수입 보험료의 1000분의 1 또는 10억이니까 그것 중 많은 금액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이 아니라 각각의 매출의 기준이다. 이거 총액으로도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문제들. 자, 문제 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험회사의 겸용 및 부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겸용 들어가죠. 그 법률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해도 된다 이렇게 허가받은 거니까요. 그다음에 간접 투자 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 주선 대리 업무도 없었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신탁업 관련해서 있었죠. 그래서 라는 맞고요. 여신 전문 금융법에 의한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영위한 업무도 없었습니다. 말이 어렵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 업무. 이것도 사실은 이 법이 틀려서 이 신탁 업무가 아니라 얘가 맞는 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걸로 가시면 되겠고요.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담과 위험관리 업무. 이게 바로 부수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가라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투자 중개업, 투자 1임업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앞에는 뭐 자본시장 금융법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법률에 따른 이렇게 엄청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아시기는 사실 힘들고 저희 학원이 항상 오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외울 수 있는 거는 많이 봐서 많이 외우고 교수님이나 뭐 못 외우시는 거는 그냥 최대한 줄여가는 방향으로 다독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래도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제 6번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수 업무는 사후 금융위원회의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의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부수 업무밖에 없었죠.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면 당연히 제한이나 시정명령 들어가야겠죠. 아이고. 네. 2번. 보험회사가 부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네, 7일 후 아니고 7일 전입니다.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수 업무든 법령에 있는 업무든 아니면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든 셋 다 금융위원회에 7일 전에 신고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부수 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4번. 부수 업무로 인한 매출액이 해당 보험회사 수입료의 100분의 1 또는 10억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구분 계리하여야 된다. 자, 100분의 1 아니고 1000분의 1 또는 10억 중 많은 금액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은 가끔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1000 또는 10억 중 많은 금액으로 고쳐놔 주세요. 지금. 네, 문제 7번 가볼게요. 부수 업무에 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은 보험회사가 겸용할 수 있는 업무를 겸용 업무와 부수 업무로 구분을 하고 있죠. 겸용 업무나 부수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맞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는 부수 업무랑 겸용 업무에 대하여 제한 명령과 시정을 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부수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 시정 명령할 수 있겠죠. 3번. 금융위원회의 제한 명령 또는 시정 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네, 문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부수 업무 및 제한 명령, 시정 명령을 한 부수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전까지 공고를 해야 된다고 아까 나와 있었죠. 4번. 보험회사가 겸용 업무 및 부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네, 계리하여야 하는데 수입 보험료의 1000분의 1 혹은 10억 중 많은 금액까지 여기 같이 들어가면 좋았겠네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문제 8번.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부수 업무를 영위하려면 필요한 것은 인가는 금융관련법에 의해서 보험을 하는 경우 보험업을 겸용할 때 이제 인가가 필요하다 했고요. 허가는 아예 나오지 않고 승인도 따로 나온 게 없고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겸용할 수 있는 금융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1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 중개 시스템의 참가기관으로 하는 전자자금이체 업무. 이거는 일단 잠깐 넘어갈게요. 그리고 2번. 유동화 자산의 관리 업무. 유동화 자산의 관리 업무, 채권 유동화 자산의 관리 업무. 이거는 다 맞는 답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보면서 이거를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보험회사가 겸용할 수 있는 금융 업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왜 답이 아니냐면요. 전자금융법에 따른 전자자금 이체 업무는 사실 금융 업무에 해당을 합니다. 보험회사가 겸용할 수 있는. 근데 그중에서 결제 중재 시스템의 참가기관으로서 하는 전자자금 이체 업무는 제외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 가운데 거를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제 중개 시스템 참가기관으로서 하는 이 아니라 그냥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 이체 업무는 맞는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안 되는 예외의 예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1조의 11조의 제1항에 따라 보험업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할 경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부수 업무의 신고일은 해야겠죠. 그리고 개시 예정일도 해야겠고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알려야겠죠. 근데 보험업종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보험회사 뭐 이름 자체에서도 업종이 뭔지 드러날 텐데 굳이 보험업종까지 공고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종 지우시고 밑에 있는 보험회사의 명칭을 그냥 적어두시면 나중에 볼 때 좋으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보험회사의 등의 국내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사무소라는 거는 이거는 중요한 게 이제 영업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영업이 아니라 뭐 정보나
시장 조사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국내 사무소라는 것은. 그래서 외국 보험회사 또는 외국에서 보험 대리 및 보험 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기타 보험 관련 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게 중요하겠죠. 보험 시장에 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험업을 할 수도 없고 보험 계약 체결할 수 없고 중개업 할 수 없고 온리 그냥 시장 조사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국내 사무소 설치 후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입니다. 얘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 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국내 사무소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을 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럼 당연히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겠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 사무소의 폐쇄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네. 사무소 관련해서는 이 정도 이외에 더 높은 클래스로 출제가 지금까지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11번 한번 가볼게요.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은 외국 보험회사 등의 국내 사무소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보험 시장에 대한 조사뿐이죠. 네, 그리고 보험 영업의 영위, 체결, 중개 및 대리를 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2번, 금융위원회는 국내 사무소가 보험업법을 위반할 때에 6월 내에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폐쇄를 명할 수 없다. 근데 폐쇄까지도 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3번,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사무소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50억 이상의 영업기금. 자, 국내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기금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업기금 보유할 필요가 없고요. 4번, 국내 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서 사무소라는 글자를 포함해야 된다고 했었죠.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인가랑 신고가 다른 게 인가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에. 근데 신고는 나 할게 그렇게 신고만 하면은 그냥 그때부터 바로 사무소 설립이 되는 거니까 인가랑 신고는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보험 회사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나왔던 게 3가지 정도 있었는데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 어떤 거 있었는지만 헷갈리실까 봐 외국 보험회사 국내 지점 아니고 그냥 외국 보험회사 자체랑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게 있었죠. 그 크로스보드 인슈런스 해서 외국 보험의 국내 지점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3개 이상의 보험회사에게 뭐 퇴짜를 맞았을 때라던가 아니면 수출 적화 보험이라던가 뭐 항공보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외국 보험회사랑 그냥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2번째 나왔던 게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주식회사나 상호회사 같이 그냥 똑같이 취급을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게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사무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불가하고 시장 조사나 그런 것만 가능하다. 영업 기금도 없다. 이 정도 그냥 구분해 놓으시면 조금 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법에서 보험회사 허가를 해주는 보험회사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주식회사, 상호회사,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식회사의 특징이랑 뭐 상호회사 특징 그리고 권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임직원의 자격과 권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년 전에 법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넘어갔거든요, 아예. 그래서 보험회사 안에는 임직원이 당연히 있고 임직원 자격 뭐 제한도 되고 자격 요건도 있는데 그게 보험업 시험에서는 아마 출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찾아봤는데 작년 것도 출제가 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넘어가시고, 왜냐하면 그 조항 자체에서 삭제가 됐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제가 조금씩 더 첨가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지금 어법에서 좀 많이 헷갈리실 게 주식회사랑 상호회사가 아마 많이 이제 비교해서 나올 건데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뭐 흔히들 아시는 뭐 주식 있고 주주 있고 그냥 보통 다 주식회사로 설립을 많이 하죠. 근데 상호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계약을 하면 그 계약자가 사원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 그래서 사원이 되면서 경영까지 함께. 주식회사의 주인은 뭐 대표이사나 사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상호회사의 주인은 계약자들 자체가 계약자가 되는 거니까 그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은 조금 나으실 거예요.